중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가 중동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만약에 뭐 이란 핵협상이 잘못돼가지고 이쪽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급한 건 우리가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동 지역은 우리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말씀하신 중동 국가들이 그럼 탈석유 시대에 대비해서 AI, 그것도 미래 자동차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는데 이런 신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기회와 유의점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지금 중동 제2의 중동 신화를 만들겠다고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가 중동에서 현대차로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중국차 되게 많습니다. 리야드에 가면. 지금 제일 많은 거는 중국차요. 중국차. 네, 최근에 그리고... 쿠웨이트도 갔다 왔거든요. 네. 쿠웨이트 중국차 많아요. 그래서 쿠웨이트는 왜 이렇게 중국차가 많냐 했더니 세컨카로 중국차를 산답니다. 몇 년 쓰다가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차는 뭐가 많은데요? 우리 차는 잘 안 보이고요. 좀 비싸게 팔리는 차들은 독일 차하고 일본 차들이죠. 세컨 차의 퍼스트 차는 독일이나 일본 차인 거예요? 예, 독일은 일본 차는 미국 차. 예, 그다음에 이제 세컨카는 중국 차. 한국 차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 차가 현저히 적어요. 네. 앞으로 그럼 한국은 자동차 분야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해봤다고 들어갔어요. 사우디가 그 야심차게 자기 브랜드로 만들고 싶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현대하고 윈윈이 될 것 같아요. 잘 되면은. 자동차 말고는요? 다른 신사하고 같이 협력할 기회는 없나요? AI도 있죠. AI. 우리 AI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산도 그렇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죠. 예, 그러나 이제 이들 국가들이 가장 중심에 여기는 것은 AI.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자기 나라. 메이드 인 중동 국가. 그 물건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중동 국가를 만들면 우리가 마치 예전에 마산 수출 자유공단 뭐 이런 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용됐잖아요. 사우디 이런 나라도 자기 자국민을 고용해가지고 자국민한테도 일거리를 주고 그러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래야지만이 이제 산업 다각화를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아예 중동에 진출해야 되는 거네요. 중동 국가들이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야 우리 돈 있으니까 너 팔어. 현대차? 우리 살게. 그게 아니라 들어와 지어. 들어와서 지어서 팔아. 들어와서 지어서 팔어.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야. 근데 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한테 반드시 좋을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안 좋은 건 좀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리스크는 있죠. 왜냐면 숙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대도 사실 사우디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당장 수입이 안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게 될까 이건 이제 사우디에 들어갈 때 현대도 장기적 플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공하길 바라야죠. 자, 이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란이 미국의 핵 협상 관련 러시아의 중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란 러시아 안 믿습니다. 이란은요 러시아하고 진짜 징그럽게 싸웠어요. 많은 땅도 뺏겼고요. 19세기에.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에서 많은 땅을 뺏겼기 때문에 이란은 러시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러시아 편을 들어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왔었냐면 야, 러시아가 지금 중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좋게 봐줘서 우크라이나를 사실은 미국이 줘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즘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러시아가 빚졌으니까 이란을 미국한테 좋게 해가지고 중재한다고 하면서 미국 편을 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에서는 뭐 진보적인 개혁적이든 보수적이든 전부 다 러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랑 UAE도 중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란이 믿지를 않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는 오만이라고 본 거예요. 중재자가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직접 하면 되지 않느냐?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저하고 김 작가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제가 둘이 하나는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협의한 거 아닌데? 근데 그걸 누가 중재자가 없으니까. 공증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공증이에요. 오만이 공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만큼 이걸 못 믿는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의 오랜 외교관이면서 외국에 있는 외교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직접 협상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과 앞으로 좀 주요 장점은 뭘까요? 지금 이제 핵협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미국이 안을 줬어요, 이란에. 지난주 토요일에. 그 안이 뭔지를 가지고 계속 말들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읽은 게 다르고 오늘 읽은 게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관건은 뭐냐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낮은 수준에서는 오케이 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냐. 이란은 절대 핵농축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달라져요.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본 거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거는 이란이 낮은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을 이란 내에서 아랍 국가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이란에서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못하게 할 것인가? 그럼 이란의 입장은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뭔 소리야. 이란은 우라늄 농축해서는 안 돼. 한국처럼 우리가 우라늄 농축 못 하잖아요. 그 외국에서 사오라는 얘기죠. 이란은 절대 이란 땅에서 어디에서도 우라늄 농축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그게 관건이에요. 우라늄 농축. 지금 가장 큰 관건은 우라늄 농축. 예, 농축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허용을 한다면 아마 컨소시엄으로 아랍 국가들하고 하는데 그 컨소시엄 해가지고 만든 우라늄 농축을 이란에서 할 것이냐 밖에서 할 것이냐. 근데 이란은 밖에서는 안 한다. 우리는 무조건 이란의 입장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란에서 농축을 한다. 그럼 그렇게 이란 핵 협상이 만약에 타결 시에 제재 해제가 이란 경제나 국민 생활에는 어떤 좀 변화를 어마어마한 변화를 오겠죠. 네. 만약에 제재를 풀어주고 정말 무역을 하게 한다면 이런 변화는 엄청나죠. 지금까지는 그런 제재로 인해서 이런 경제가 다 안 돌아간 것들이 많았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몰래 팔아가지고 수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석유를 막아버리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막지는 못하거든요.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버텨온 건데 더 버틸 여력이 없어요. 예,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지금 이란 내에서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들도 시위를 하고 있고요. 조건이 좋아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연료비도 그렇고. 이번에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원래는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설득하고 얘기를 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을 믿지는 않지만 핵 협상을 하는 걸로 허용을 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도 지금 핵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 경제를 위해서. 핵을 만들 거라는 의심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IAEA가 최근에 이란에 보고서를 냈는데 IAEA에서는 무슨 보고서를 했냐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우라늄 농축한 게 60% 우라늄 농축에 한 400kg 정도 가지고 있다. 6개 정도 핵포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란은 먼밀히 따라서 아직 핵포탄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핵포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무서워하죠. 미국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도미노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고. 근데 이란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핵은 안 맞는다. 평화적인 핵 발전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 야, 평화로운 핵 발전하는 국가가 왜 농축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란은 야, 우리는 평화적인 농축을 하고 그거는 전기 개발을 위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되지 않아. 아니야. 그거는 IAEA에 속한 NPT 체제에 있는 국가들의 그거는 권리야. 주권 국가의 권리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하겠다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란은 왜 이걸 고집하느냐? 핵 협정을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미국이 2018년처럼 핵 협정 해보니까 이상해 하고 난 나갈래 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란은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핵 농축은 이란 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란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핵폭탄을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이란이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거. 이란이 지금 이런 우라늄 농축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방금 전에 일본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 러시아나 이런 중국 같은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예. 이런 나라들은 왜 제재를 안 받아요? 그냥 강대국들이 그냥 놀린 건가? 강대국끼리 5나라 외에는 예. 그냥 나머지 나라들은 개발하면 너네 제재한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도는 그걸 뚫고 나온 거고 북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란이 그렇게 되면은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경제 제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란은 그걸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란이 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안 맞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차한 경우에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일본과 같은 능력은 배양해 두겠다라는 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북한은 큰 목표인 알겠는데 것 같아요. 파키스탄, 인도는 그걸 어떻게 뚫고 나온 거예요? 몰래 뚫었죠. 몰래 뚫었죠. 이미 핵을 보유하고 나면 그 제재를 받지 않는 건가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핵을 가지려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면 이제 이란도 나중에 혹시라도 몰래 핵무기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제재를 아예 덜 받는 건가요? 오히려? 이란이 핵을 만들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만들 거예요. 안 만들고 그 대신 능력을 보여준다는데 주변 국가들은 다 불안하죠.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예, 결국엔 계속 도돌이 말이에요. 도돌이 말.
어쨌든 우라늄 농축이 결국에는 뭐 궁극의 단계는 핵무기인 건데 낮은 수준으로 하면 핵무기는 아니죠. 3.67이면 전기거든요. 근데 20%, 60%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90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핵포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포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엄청난 수준의 핵포탄이 있을까 하면 1945년에는 지금 수준과 떨어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수준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란은 그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핵을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변 국가들은 아니 너는 만들 거거든. 예, 이게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 지금 서로 주고받는 문제입니다. 혹시나 뭐 그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럼 이란이 핵을 무장하게 되고 그게 이제 주변국들이 핵 도미노 현상 현실화될 가능성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긴 아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주변 국가들 다 걱정하는 거는 이란이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럼 사우디도 다 가질 거 아니냐. 그렇죠. 핵 도미노. 근데 이란도 그걸 알아요. 3년 전에 국제회의에서요. 이란 외교장관이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다른 나라 다 가질 텐데 별 의미가 없다. 사실 이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핵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미국과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좀 핵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대비해서. 자, 이란이 또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 중동 내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대리 세력 전략의 궁극적 목적, 국제사회 우려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란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유는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팔레스타인 해방도 있지만 또 이거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란이 만약에 주변 국가의 대리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란을 적대하는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란을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토를 공격받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외부 장애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대리 세력들이 이란의 요청대로 움직여주면서 이란의 공격을 직접 못하도록 산발적으로 시각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이게 중동 문제가 되게 복잡한데 또 그들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약간 이유가 있긴 예, 선과 악을로 보는 게 아니고 흑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도 가자한테 공격하는 것만 욕하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려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트르키에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트르키에가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며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랑 어떤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나요? 튀르키예가 노련하죠. 튀르키예가 일단 지금 가장 성공한 거는 시리아를 후원해서요. 시리아 반군이 정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시리아 쪽으로 한 꿈이던, 시리아를 사실은 이제 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튀르키예는 시리아를 위성 국가로 만들고 싶어해요. 자국의 안정과 자국의 영향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군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는데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튀르키예가 사이가 좋으면서도 또 러시아 러우 전쟁에서는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든요. 트르키는 우크라이나 지원해요? 네. 러시아랑 사이가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도자끼리 사이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네네네. 전략적으로. 둘이는 사이 안 좋아요, 원래. 옛날에부터 러시아가 제일 갖고 싶은 게 튀르키 쪽 항구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을 층은 없는데 바로 붙어 있으니까 항상 티격태격 하고 있죠. 티격태격 하는데 튀르키예도 노련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튀르키예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시리아입니다. 예, 시리아에서 지금 시리아 반군을 지원해서 반군이 지금 정권을 잡았고 시리아 영향력이 크고 여기에 대해 제일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사이가 안 좋거든요. 이스라엘은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먼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던 게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다시 시리아 내 군사기지를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야지 튀르키예를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튀르키예는 지금 시리아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시리아 동북부 쪽에 있는 쿠르드군이 있거든요. 쿠르드를 정리하려고 싶어 해요. 왜냐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와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와 연결돼서 계속 독립운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싶은데 그들은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고 튀르키예에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가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반군이 지금 시리아 수도를 비롯해서 이 중간 지역,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 시리아 임시정부를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북부에는 쿠르드와 미국이 들어가 있고요. 서북부에는 튀르키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가 완전히 여러 갈래로 날라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 있는 군사기지는 축소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빠진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빠졌어요. 원래는 따르투스 항구와 흐메임임에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먼저 시리아 정부를 지원했었는데 시리아 정부가 무너지면서 지금 러시아도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거기를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야 러시아가 쓰게 해주라. 왜냐면 러시아가
러시아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튀르키예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서는 정말 삼국지, 사국지가 지금 국제 정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근데 러시아 또 완전히 등 돌리지 않는 튀르키예 독자 외교 노선이 중동 정세에 미치는 그럼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플레이어들이 많아졌어요. 이란이 그동안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하마스전에서 많이 타격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싸움 속에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튀르키예가 지금 시리아를 완전히 지금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란 기본 바탕이죠.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 예,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다시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어느 한 곳에서 성황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게 일어날지도 지금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다만 확실한 것은 시리아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주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많이 바뀐다고 그리고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바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러면 러시아도 이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게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이제 어쨌든 만약에 된다면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게 중동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럼요. 러시아가 일단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동에 신경 쓸 틈이 없겠지만 예,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전쟁이 정리가 되면 러시아도 다시 지중해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시리아에 있는 항구를 쓰고 못 쓴다면은 리비아 쪽으로 가서 쓰겠죠. 결국에는 중동 쪽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집안 정리하기 전까지는 쉽진 않을 거고요. 네. 자, 튀르키예의 신오스만주의가 주변국 특히 크림반도 문제는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신오스만주의라는 게 뭐냐면 오스만 제국이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존속했거든요. 거의 600년 동안 이 역대 이 무슬림 국가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경영한 나라예요. 근데 무너진 다음에 사실은 튀르키예라는 공화국을 1923년에 세우면서 유럽의 국가 일원이 되겠다. 튀르키예는 유럽 국가다라는 걸로 모토로 왔는데 유럽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신오스만주의라는 것을 에르도안 정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주변 국가들과 아무 문제 없이 지내면서 중앙아시아 쪽에는 여러 튀르키예가 오랫동안 말도 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넓히겠다. 그게 신오스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이좋게 지내지를 나중에 못했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튀르키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서 튀르키예의 영향력을 넓히겠다. 문화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신오스만주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튀르키예 그러면 오랜 EU 가입 취지는 종교, 인구, 뭐 경제, 난민 문제 등으로 나눠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EU 가입 가능성 어려울 거예요. 어렵나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달라요. EU 국가들은 종파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다 그리스도교 국가들이잖아요. 그리스도교 문화적이잖아요. 근데 튀르키예는 이슬람이고요. 문화적으로 이질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문화적 이질적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 말은 다르더라도 우리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 그게 안 돼요. 경제적으로 보면요. 튀르키예가 굉장히 강력한 1차 농업 국가입니다. 만약에 EU에 들어왔다. 관세 없이 모든 게 소통이 될 텐데요. 그러면 낙농업 망해요. 유럽 국가들. 터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다시라 인구가 9천만이잖아요. 유럽에서 9천만 되는 인구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터키, no thank you. 들어오지 마. 자, 중동은 여전히 뭐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꼭 뭐 하시고 싶은 개인적인 말씀이 있다면요? 네, 뭐 중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70%가 중동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러시아 전쟁 우리나라가요, 아니면 전 세계가요? 우리나라가요. 예, 우리나라가 쓰는 석유의 70%가 중동에서 들어와요. 원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기 전까지는 60%까지 줄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 못하니까 70%까지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란 핵협상이 잘못돼가지고 이쪽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급한 건 우리가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동 지역은 우리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다음번에 또 중동 콘텐츠, 중동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여사님은 박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